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하루 전날인 오늘 워싱턴 근교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취임식 축하 행사는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북극 한파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취임 직후 트럼프 2기 정부의 행정명령 1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20일 정오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2시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게 됐는데 이미 축하 행사는 시작이 됐고 3박 4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식 때 이 정도 규모였는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와 비교했을 땐 좀 어떻습니까? 그 4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었죠. 2017년에 취임할 때도 굉장히 성대하게 그 취임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국고에서 보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취임 행사에 약 30억 원이 소요됐다고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 행사는 모든 행사가 그 기부금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취임식 행사에서는 뭐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됐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번엔 그거보다도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부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것이 집행됐는지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 1월 20일에 이렇게 정오에 임무가 교대되고 취임식 이후에 직무를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1937년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때부터 이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3월 4일에 취임식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1월 20일 동부 시간으로 정오에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1년부터 취임식 행사는 상하원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주최해 왔는데요. 1801년 3대 토마스 제퍼슨 전 대통령부터는 이 워싱턴 D.C. 국회의회 의사당에서 이제 취임식이 열리게 됐는데 예. 1985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2기 취임식 때도 한파가 몰아닥쳐서 그때 내부 행사로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한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의사당 내부에서 열리는 것으로 이제 스케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제 실내에서 하게 되면 경호 문제는 조금 수월해지는 건가라는 네,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뭐 48km 정도의 그런 안전망을 계속 치웠다고 하는데요. 아까 네. 제가 그 취임식 여러 가지 행사, 무도회를 포함해서 예, 예. 이것은 다 기부금으로 치러진다고 했는데 네. 단지 이제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그 치안과 보안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국군 통수권자의 취임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내부 행사로 치러지면서 소규모의 인사들만이 만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뭐 퍼레이드도 있고 무도회도 있기 때문에 그 무도회 같은 그래서 대통령 부부가 이런 여러 개 행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객들과 접견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가신 분들도 비록 취임식 자체는 이제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하루 종일의 행사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만날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근데 추운 날에 야외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1841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최고령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 굳이 외투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 밖에서 취임 연설을 하겠다고 고집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추웠는데 또 하필 그 당시로는 가장 연설을 길게 했습니다. 8,445단어 분량의 연설을 혼자 거의 2시간 동안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연설을 한 다음에 예. 감기에 걸려서 취임 이후에 30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단 재임 대통령으로도 기록이 됐습니다. 한 달 한 거네요. 한 달 조금 넘게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고령 당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고려해서 실내 행사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께서 그렇다면 이번 취임식에서 좀 유독 눈여겨보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통합입니다. 그 통합. 그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가 부상한 것은 미국 사회가 양극화, 분열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2016년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번 7월 13일에 펜실베니아 유세 중에서 오른쪽 귀에 총탄을 맞아서 예. 목숨을 잃을 뻔했죠. 그 다음에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나는 하느님이 나에게 기대를 다시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와 화합을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밀워키 전당대회에서 연설도 거의 1시간 넘게 했는데 통합 얘기는 안 하고 조 바이든 정부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는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에서 1기와는 달리 분열된 미국을 화합의 길로 이끌 것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그 위대한 미국에 화합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그것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임 연설에서 2017년 취임 연설과는 달리 이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무래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 점을 꼽자면은 연임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다가 이제 재선에 성공한 게 132년 만에 만입니다. 처음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신분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32년 만에 소위 징검다리 집권이라고 하죠. 예. 대통령이 되었다. 그다음 선거에는 실패했다가 다시 대통령이 된 1893년에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계속 그 집권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기와는 달리 그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 타임즈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특히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국경 보안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확실하게 실시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8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국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또 기대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88%의 응답자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전 트럼프 등장과 함께 계속해서 망가져 왔기 때문에 거의 복원이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화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트럼프 2기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취임식에서 과연 화합의 메시지가 어떻게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임 선서 이후에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제 첫 행보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정명령 1호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도 관심이 높은데 뭐 이민자에 대한 추방이라든가 앞서 언급해 주신 이 화합과 관련해서 행정명령 1호가 과연 어떤 부분이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행정명령 1호가 무엇이 될지를 이제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약속한 것은 행정명령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100개를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2021년 1월 20일에 취임한 당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소위 트럼프 1기 행정명령 지우기 작업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이민자 추방 행정명령을 취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명령을 하느라고 굉장히 사인하느라고 바빴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2기도 행정명령 약 100개에 다다른 그런 서명을 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확실히 예상되는 것은 틱톡 금지법을 90일간 유예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제 인물. 어떤 인물들을 주목해 봐야 하는가. 이제 두 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각각의 인물들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으십니까?
그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 주니어 장남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럼 일기 때는 누가 이렇게 두 사람 같은 예. 각광을 받았나 하면은 아무래도 사위인 커셔너 그리고 장녀 이방카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왜 이방카 트럼프와 자렛 커셔너는 이번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일기에서 역할이 부족하거나 실패했다기보다는 이방카 트럼프 본인이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주위에 사람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나와 내 남편이 여러 가지를 다 맡아서 할만 했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커시너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문제에서 특히 아브라함 협정을 끌어냈고 이방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거 캠페인뿐만 아니라 내치에서도 백악관 특별보좌관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그런데 이방카가 이번에 언론에서 얘기한 것은 그러면서 나는 가족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행히 이제는 우리 아버지와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에 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재풀 부족으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서실장이 제일 중요한데 계속 사람을 잘못 뽑아서 계속 바꿨고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켈리 같은 경우는 나보고 unfit,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민주당 편까지 들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동안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참모 역할을 했던 수지 와이를 자기 비서실장으로 맨 먼저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얘기는 일기에 비해서 굉장히 인재풀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앨런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 주니어 간에 누가 더 신뢰를 받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CEO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한 사람한테 힘을 완전히 실어주기보다는 두 사람을 경쟁시키면서 트럼프의 그런 레가시, 업적을 최대한 만드는데 끝까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미 현지 국민들의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두 인물들에 대해서요. 뭐 여러 가지 견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신선한 맛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여성 후보를 트럼프 후보가 이기기도 했던 것은 젊은 남성 유권자층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고 거기서는 트럼프 캠페인 팀이 이 젊은 남성들을 SNS를 통해서 이런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틱톡 규제를 90일간 유예한다는 그런 결정도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젊은 유권자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비정치인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나와서 소위 딥스테이트, 이 부패하고 쓸데없이 팽창된 연방 정부를 합리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치제도는 너무 부패하고 망가졌다는 그런 실망감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비정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트럼프에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외교는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한데 취임하면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시진핑 주석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예.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는 대단히 일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서로 충돌하면 서로 손해를 본다. 이런 점잖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반복한 것으로 나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 보면은 사실 시진핑 주석이 먼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4월에. 그 다음에 답방을 약 몇 개월 있다가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형식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2기는 비슷한 형식으로 시간을 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기는 했지만 본인이 오지는 않고 이제 한 부총리를 보냈죠. 서열 8위 당내에서. 그래서 일단은 100일 내에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것이 목표라고 트럼프 백악관이 발표는 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그런 취임 후의 행보는 일단 전국을 순회하면서 왜 에너지 개방 정책이 중요한 것인가, 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에 대해서 설득하는 그런 순회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LA 지역이 지금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민심을 달래고 여론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국내적으로 한 다음에 미중 간의 빅딜을 하는 정상회담을 구상하는 그런 행보가 보일 것이라는 것이 미국 여론의 관측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아무래도 전쟁 종식과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북한군이 참전한 부분이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 바라는 것은 종전입니다. 종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북한 어느 관련국에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전 협상에 성공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종식됨으로써 미국이 지향하는 대중국 경제 글로벌 전략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정치적인 논란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차원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랑 이제 친분이 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한반도 정책, 특히 이제 대북 정책 기조는 어떻게 좀 짜여질 것 같으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원어민에게 물어봤더니 코리아 패싱은 콩글리시라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 스키핑 넘어간다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데 예. 일기 때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이제 통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면은 이제는 4년간의 경험에 토대를 해서 북한을 직접 상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계엄령 선포 이후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실질적인 동반자로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굉장한 의구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상의해서 북한을 상대하기보다는 직접 북한과 상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그 얘기는 트럼프가 항상 했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잘 지내고 있다 그랬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항상 하는 얘기는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한국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본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피식 웃습니다. 뭐냐면은 당신이 부과한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조금만 잘하면은 부강한 나라가 있다고 얘기한다.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퍼스널 케미스트리 같은 거는 잘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과시하고 덕담은 하지만 쉽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한 최근의 발언을 보면은 사실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다. 미국 놈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쪽이 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